꼭두 새벽부터 공장 앞에서 때 아닌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스티로폼 수거해서 이제 여기 버리러 수거장에 들어온 겁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좀 많아요. 4, 50대 정도? 아, 오전 오후 나눠서. 주말을 지나 월요일 아침이면 최대 70대까지도 수거 차량들의 행렬이 줄을 잇는답니다. 저마다 스티로폼을 가득 싣고 온 트럭들. 각각의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 순식간에 산더미 하나가 생겨납니다. 속전속결 치고 빠져야 하는 바쁜 와중에도 봉지마다 위치를 바꿔 던져두는데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작은 거잖아요. 성형 각이고 우리가 배달하는 큰 거, 이거 싸갖고 온 게.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거죠. 예. 1600제곱미터, 약 500평 규모의 공장임에도 날마다 쏟아지는 물량을 모두 소화하려면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새 없이 공장을 가동해야 한답니다. A급은 이제 그냥 투명하니까 A급 박스, 택배 박스는 A급으로 나오고 B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시 같은 경우는 접시 자체에 색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는 음식물 그 색으로 해서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B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A급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가격이 괜찮을 때는 1,000원이고 키로당이요? 예예. 오. B급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그 살 때는 뭐 한 700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악이라 손꼽히기도 하는 스티로폼. 버려진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쓰임을 얻기까지 바로 이곳에서 그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재활용의 첫 번째 단계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각종 스티커와 테이프들을 떼어내는 일입니다.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작업자의 손을 거쳐야 하는 상자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1차 선별을 마치고 파쇄기로 들어가도 여전히 총천연색으로 알록달록합니다. 썩지도 않고 태워서도 안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만 잘 해주시면은 이 물질 종이와 테이프만 잘 떼주시면은 이거 얼마든지 재활용해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다시 사용하는 건축 몰딩으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재료입니다. 부족한 인력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 해내는 작업자들. 이 안 아파요? 위 안전 있어요. 위 안전 있어요. 바쁘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속도에 맞춰 선별 작업과 파쇄 작업을 끝내고 나면 이제 약 100도씨 가량의 전기로를 지나며 발포시킨 공기층을 빼고 녹여서 압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방앗간에서 보던 가래떡처럼 압축된 상태로 뽑혀져 나오는 스티로폼. 스티로폼을 1차적으로 녹인 인코트라는 겁니다. 1차 재생 원료인 인꽃은 보관과 운반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 10kg 단위로 또아리를 틀어 끊어내게 되는데요. 이 정도면은 1톤 차로 한 차분입니다. 아, 그만한 크기가요? 예예. 저 부피가 엄청 줄어네요. 예예예.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 스티로폼만 하면은 부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과정에 그 쓰기가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기층을 빼고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스티렌 수지로 되돌아간 인곳. 뒤를 이어 찾아간 2차 공장에서 또다시 변신을 꾀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은 인곳을 서둘러 작업장에 내려놓습니다. 1차적으로 그 스티로폼을 해서 이물질을 제거를 해도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종이라든가 비닐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다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몰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거를 하려면 이제 이렇게 분쇄를 해야 돼요. 네네네. 이곳에서도 작업 전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인데요. 네, 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예, 엄청나요. 시끄러워요. 자, 분쇄 시작하세요.
작업 지시와 함께 귀가 아플 정도의 엄청난 굉음을 내며 작동되는 분쇄기. 바위같이 묵직한 인곳은 이곳에서 분쇄기를 거치며 아주 잘게 자갈처럼 작은 덩어리로 쪼개집니다. 작업이 끝난 분쇄물은 지하 공간을 지나 맞은편 저장고에 모이게 되는데요. 조각난 단면을 보아하니 마치 광산에서 캐낸 원석 같기도 하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 되는 것처럼 분쇄된 인곳은 또 한 번 제 한 몸을 뜨겁게 불사르는 용융 과정을 거쳐야만 한답니다. 게다가 전기로에 입장하기 전 먼저 거쳐야 할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좀 비율을 맞춰가지고 배합을 해주면은 색이 이제 원하는 색으로 나올 수 있게 배합을 하는 거죠. 배합을 뭐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좀 하얗잖아요. 흰색을 바탕색으로, 얘는 색이 조금 탁하단 말이에요. 색상을 섞어주는 건데요. 흰색도 하고 회색도 하고 아이보리도 하는데 대부분은 아이보리가 나가요. 아, 그래. 아이보리가 인기가 제일 많나 봐요. 적정한 배합 비율을 맞춰 제품의 색상이 정해지고 나면 배합기를 거쳐 고온 입자의 상태로 고온의 전기로를 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200도 온도로 가열해가지고 녹여서 같은 믹스하는 과정입니다. 알았어, 망치지. 잠시 후 전기로의 끝자락에서 큼지막한 롤러가 빠져나오는데요. 불순물을 걸러주는 거름망이랍니다. 순식간에 온도가 떨어지며 끈적하게 눌러붙기 시작하는데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물질 때문에 필터는 해고 온 거예요. 아, 이물질 때문에 필터를 네. 바꾼 거예요? 예. 스테레오폼 재생 작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야말로 불순물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1차로 한번 걸러주고 이제 2차로 한번 더 걸러주는 겁니다. 재료가 굳기 전 서둘러 철망을 교체해야 하기에 열기를 무릅쓰고 작업을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재활용의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20분마다. 아, 20분마다 한 번씩 예. 철망을 갈아줘야 돼요. 예. 그렇게 많이요. 네네.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필터를 거쳐 마침내 결과물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국수가루가 저런 쫙 나와가지고 다 카팅을 하는 겁니다. 저게 원료 자체가 쌀알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그 다음 공정에서 사용하기가 편리하게. 이곳이 바로 스티로폼 재활용의 마지막 단계인 냉각 수조입니다. 뜨거운 열기를 식히고 단단한 알갱이 형태의 펠릿이 되면 이제야 비로소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되는 건데요. 작업은 공정은 끝났고요.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바로 이제 몰딩 공장으로 가서 건축 자재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식사합시다.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 같이 둘러앉아 먹는 저녁 식사. 꿀맛이 아닐 수 없는데요. 24시간은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제 저녁을 먹고 지금 이제 주간하고 교대를 이제 곧 하려고 지금 미리 밥을 먹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미얀마에서 오셨어요. 많이 생각이 나서 가고 싶었는데 돈이 뚝 벌어야 되니까.
힘들지만 그냥 사장니까 우리한테 잘 해줬으니까 우리도 고마워하고 그냥 여기서 계속 내가 얘기할 거야. 그래서 한 식구 아니겠습니까? 이제 재활용을 넘어 재활용의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앞서 생산했던 펠릿 상태의 원료를 싣고 본격적인 제품화 과정으로 옮겨가는데요. 원료. 14톤이요?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양이지만 이곳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원료만 자그마치 30톤 규모라고 하니 아직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은 셈입니다. 들어온 원료를 다시 재활용해서 녹여가지고 가구용 판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건축 자재로 흔히 사용되는 몰딩을 만들거나 내장재와 외장재는 물론 가구를 만들기도 하는 등 우리네 일상 곳곳에서 두루 쓰이고 있는 스티로폼 펠릿. 와, 날마다 매일 마주하는 욕실장의 주 원료이기도 한데요. 집집마다 하나쯤은 꼭 가지고 있는 욕실 상하부장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재료 배합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거대한 교반기에 기본 원료인 펠릿부터 투입한 다음 서둘러 추가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제품의 하중을 줄이고 발색을 돕기 위해 비법 재료들을 섞어주는데요. 색깔을 내기 위해서 착색제랑 구연산 및 발포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제품 종류에 따라 추가되는 첨가제의 성분과 배합 비율도 제각각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가지수만 따져도 자그마치 수천 가지에 이른답니다. 쌀을 밥으로 만들려면 찌는 공정이 있듯이 이것도 같이 배합을 할 때 찌는 공정을 거칩니다. 아, 온도를? 네, 온도를 저희가 89도까지 최대한 올려서 원료를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열에서 토출되는 원료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기 위해 약 30분가량 냉각 과정까지 거치게 되는데요. 냉각이 끝나면 여기 보이시는 파이프를 따라 원료 자동 배합 시스템으로 옮기게 됩니다. 바로 자동으로 기계가 빨아들여서 각 기계로 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이프를 따라 벽을 넘어가면 재료를 녹이고 뽑아내는 과정이 이어진다는군요. 저희 공장은 지금 15개 라인 있고 한 라인당 한 30m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2.4m 이상 길게 출하되는 건축 자재의 경우 제품을 식히기 위한 냉각로는 그보다 몇 배는 더 길어야 한답니다. 게다가 생산 라인을 따라 설치된 온도계만 무려 7개인데요. 제각각 설정값을 다르게 맞춰야 한답니다. 날짜별로 품목별로 세팅하는 그 값이 달라가지고 그거 이제 작업자들이 알기 쉽게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품목이 뭐 몇천 가지 되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요. 고정해야가 이거 제품이 정확하게 나와요. 제품마다 다 달라요. 금형이 제대로 달궈지기 전 맨 처음 나오는 부분의 경우 색상도 모양도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제품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300kg) 정도 넣어요. 하지만 이 역시 버리지 않고 남김없이 재활용할 수 있다는데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죠? 뻥뻥 젖는 거는 가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길고 긴 가구용 판재의 시작 부분을 당겨내는 작업자. 냉각수에서 토닥토닥 다독여가며 빠르게 굳혀 고정시켜줍니다. 지금 제품 자체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정확한 모양을 만들려면 제품이 좀 냉각을 좀 길게 해야 됩니다. 냉각수를 지나는 사이 모서리의 날카로운 면도 다듬어진답니다.
생기는 거예요. 인솔기까지. 작업 내내 노심초사하며 지켜봐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어디 걸릴까 봐요. 걸리면은 끊어져 버리니까. 이거 끊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또 되죠? 다시 해. 쭉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네. 또 다시 기계 꽂고 스타트하고 열도 올리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긴장의 끈을 쉽사리 내려놓을 수가 없죠. 설령 끊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어져 나왔다 해도 맨 처음 나온 제품은 역시나 재활용 창고행입니다. 제대로 된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그만큼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365일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생산 공정의 이면에는 작업자들의 노고와 고군분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라인을 지나면 마침내 가구용 판재로서 새롭게 쓰임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택배용 상자였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탈바꿈에 성공한 스티로폼. 국내는 물론 세계로 수출되며 국산 제품의 명성을 떨치고 있답니다. 아파트 가면은 이제 수건이랑 화장품 놓는 욕실장 그 위주로 쓰고 있고 벽체에 인테리어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장정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욕실 상하부 장을 조립하는 공장인데요. 5,600제곱미터, 약 1,700평 규모의 드넓은 공장에서 하루 최대 400여 개의 욕실용 가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욕실장이랑 하부장 그리고 각종 거울들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스티로폼으로 만든 이 소재는 이제 플라스틱 소재다 보니까는 이제 습기나 이제 물기에 워낙 강해요. 뿐만 아니라 세균이나 곰팡이에도 강한 데다 색상과 무늬까지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어 욕실용 가구를 만들기에는 더없이 안성맞춤인 소재랍니다. 최근엔 정해진 규격 사이즈보다 개인의 기호에 맞춘 비규격 제품을 많이들 찾는다는군요. 원자재로 자르는 작업이거든요. 자르시려고요? 예. 근데 회색을 고르셨네요. 회색이 잘 나가요? 네, 회색하고 요즘은 회색하고 화이트가 좀 많이 잘 나갑니다. 주문 제작 상품이 전체 생산량의 약 30%가량을 차지하게 되면서 작업하기는 조금 더 까다로워졌는데요. 특히 재단 과정에서 매번 설정값을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났답니다. 제품마다 다른 규격, 다른 디자인의 도면을 사용하는 탓에 여러 번 교차 확인을 진행하는데요. 작업 다 된 거예요? 네, 어디 한번 볼까요? 홈날 한번 하시죠.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날 갈아야 되겠네. 이 엣지면이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이게 삐뚤삐뚤하게 되면은 톱날이 다 된 거예요. 23년 최고참 경력자의 날카로운 눈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체 없이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100개에서 200개 정도 재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날이 무지직이 돼요. 그 이제 작업자가 봤을 때 재단된 면을 확인을 해서 삐뚤삐뚤하게 나오게 되면은 버려야 됩니다. 칼날을 교체한 뒤 다시 진행된 재단 작업. 역시 깔끔하게 떨어지는군요. 하부장 자재 다 잘랐습니다. 이어지는 과정은 다음에 이어질 조립 단계를 위해 미리 구멍을 뚫어주는 작업인데요. 순서대로 착착 진행되는 공정. 이번엔 하부장을 담당하는 조립 단계입니다. 작업에 앞서 확인해야 할 도면들이 한가득인데요. 이게 오늘 견문장 오늘 제작해야 됩니다. 규격은 보통 한 20개, 견문장은 한 10개가 8개 정도 하루에. 바깥쪽 큰 틀부터 세워두고
빠르게 조립을 시작하는 작업자. 물 흐르듯 빠르게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본드죠, 본드로 붙여요. 중앙부에는 추가로 패널을 덧대주는군요. 도어가 양쪽에 2개씩 하기 때문에 문짝이 도어 2개 했을 때 하나 겹쳐서 안 맞는 거예요. 커다란 장을 익숙하게 돌려 눕힌 다음 아래쪽에 재빠르게 다리를 달아주고 못으로 한 번 더 고정을 시킵니다. 사뿐하게 다리를 달아준 뒤에는 여닫이 문의 경첩까지 속전속결로 조립을 하는데요. 누구보다 손이 빠르기로 유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신경 쓰이는 게 있다는군요. 스크래치 안 나는 거. 만약에 옆 부분만 스크래치 하시면 옆 부분만 다시 하면 되는데 만약 여기에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은 요거 박았던 거 같이 분해시켜야 됩니다. 이것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스크래치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은 안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또 이렇게 잘 보면 보인다고. 그치 모습이. 세심하고 유려한 손길로 흠집 자체를 남기지 않는 것이 베테랑의 덕목인 셈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작업 과정의 매 순간마다 행여 흠집이라도 날세라 2인 1조로 신주단지 모시듯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하부장의 핵심 배수구 위치까지 뚫어주고 나면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는데요. 여기에 인조 대리석 상판과 세면대 도기까지 짝을 맞춰주면 이곳에서의 공정은 끝이 납니다. 현장 조립. 현장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하부장 없이 세면대만 있는 형태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엔 건축 욕실이 인기를 끌면서 하부장 디자인도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그 시각 한편에선 욕실 수납장의 클래식 상부장을 조립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요즘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곳곳에 실생활에 유용한 아이디어들이 더해지고 있답니다. 이건 댐퍼라는 건데요. 이제 앞에 유리문이 붙었을 때 유리문 이제 조금 세게 밀거나 하면 이제 탁탁 치고 이제 이게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 이 유압 기능이 있어서 천천히 이제 애들이 밀었을 때도 이게 쾅 소리 안 나고. 그런데 상부장 조립에 달려는 전기 장치는 뭔가요? LED 이제 요거 전압을 이제 전기를 안전하게 주는 이제 안전기고. LED 설치 시 안전기는 필수라고 하네요. 편의를 위한 콘센트 작업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욕실이 더 은은하고 더 이제 좀 따뜻한 느낌이 됐죠. 자, 마지막으로 거울까지 달아주면 완성입니다. 잘 열리고 잘 닫히는 거죠. 천천히 가고. 이렇게 살살 해도 천천히 가고. 장 하나만 바꿔도 이제 분위기가 바뀌니까. 저희 어머님도 나들이니까는 나이가 뭐 80이 넘으셨는데 그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작업이 마무리되고 무언가를 옮기는데요. 이건 뭘까요? 이제 저희가 가구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남는 이제 짜투리, 얘는 이제 다시 분쇄 공장으로 가서 다시 재활용이 됩니다. 분쇄를 다시 또 한다고요? 네. 이거를 잘게 이제 분쇄를 해서 이거를 녹여갖고 다시 스티로폴이나 아니면은 저희 같은 이제 욕실장에 필요한 원재료로 다시 탄생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버리는 게 아니네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지구 환경도 좋아지고 아마
자원도 그만큼 후손한테 많은 자원도 남겨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